easy. 영화 마지막 사중주. 이 영화는 베토벤 현악 사중주 14번을 4명의 연주자와 함께 인생에서 만나는 갈등과 화해를 함께 풀어나가는 영화입니다. 무려 7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곡을 베토벤은 쉼없이 연주하라는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피터는 학생들에게 이 현악 사중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두 7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에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은 악기 조율을 할 물리적 시간이 없지요. 불협화음이 발생해도 그냥 가야 하는가, 아니면 멈추고 조율해야 하는가 하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곡은 끊김이 없습니다. 마치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에 얹혀 흘러가는 우리네 삶처럼 멈추어야 하는가, 아니 멈출 수 있는가, 아니 그냥 가야 하는가, 아니 그냥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본격 심리 상담 방송 참나원 시작합니다. 지금의 일상을 잠시 쉬고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생님. 예, 안녕하세요. 명절 잘 지내셨어요? 명절이요? 네. 남자들이 느끼기에 명절은 또 다른 의미인가? 심심합니다. 왜요? 네, 할 일이 없어서. 결혼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명절은 좀 심심해지나요? 아니요, 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집 전통은 남자는 부엌 일을 안 하는 전통이 있어서 참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죠. 참 유교가 많은 여자들을. 근데 저희 동생은 그런 걸 깨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조금씩 거들고는 있는데 결정적인 건 저희 집사람이 남자가 부엌 일을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만약에 요구했다면 저는 했을 겁니다. 뭐 잘 만나셨네요. 유교적인 전통에 살아있는 두 집안이. 아유, 근데 저 유교 전통 싫어요. 그럼 뭐 좀 깨려고 노력해 보시지. 근데 뭐 요구하지도 않는데 제가 뭐 나서서 할 필요 있나요? 저도 큰 불편을 못 느끼고. 그 영화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 혹시 안 보셨어요? 좀 못 봤죠. 제가 네. 거의 문맹 수준 아닙니까?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마지막 사중주 이렇게 사람들이랑 함께 영화 보고 시네마 토크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주가 돼요. 현악기 4개가 7악장이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줄이 풀릴 수도 있고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다시 조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베토벤이 쉼없이 연주하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거든요. 왜 그렇게 고약한 메모를 했을까? 그래서 그래야 그 곡이 사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극에서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는 연주자가 악보를 덮고 연주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악보를 보면서 하면 내 거만 보게 되는데 이거는 줄이 풀려가면서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연주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건 대단한 대가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인생에서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불협화음이라는 게 생기고 이때 멈추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갈 것인지. 하기는 인격이 성숙하면서 네. 자기 페이스대로만 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네. 맞춰가면서 가는 네. 그런 지혜 연륜 같은 것들을 갖게 되죠. 예. 그래서 삐거덕거리는 그 불협화음 속에서 멈추고 갈 것이냐. 그거 아주 시비 걸면서 네가 틀렸네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영화 안에서. 그래서 이거 정말 그 인생에 던지는 화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 계획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좌우명 네.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것도 뭐 소신 있는 인생이지만 네. 그것이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어떻게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정말 성숙된 태도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깨침을 준다 할까요? 그런 네. 네.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봤어요. 저도 이제 살면서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가족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갈등을 그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이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이 영화에서 마지막엔 보여주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영화를 볼 때 주로 재미 위주로 봤는데 네. 그렇게 영화에서 깊은 지혜를 얻어내고 이렇게 진지하게 보는 거 그런 거 좀 민 선생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네요. 말로만. 네. 저희 참나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chamna-one@다음점.net 참나-원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과 상담 유형, 방문 상담인지 전화 상담인지 이메일 상담인지를 구분해서 A4 용지 한 매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할 것이 별칭과 전화번호를 함께 넣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사연에 요즘에 고파서요. 네, 굶주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방문 상담자 앞에 와서 수줍게 웃고 계세요. 너무나 선량하게 생기신 네. 동글동글한 우리 아들 같아요. 네. 인사할까요? 네, 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29살 짜잔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짜잔 하고 등장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짜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긴장되신다고요? 대학생 네. 같았어요. 20대 초반 정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젊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눈길이 자꾸 가는 경우가 뭐 손이 가요, 눈이 가요, 눈이 가 멈출 수가 없다니까. 아니에요. 두 분 다 충분히 젊어 보이십니다. 저희가 목소리는 되게 젊다 그래요. 맞아요. 목소리 되게 오시는 분들이 우리를 실제로 보고 생각보다 많이 늙었다, 살았다 싶어가지고. 저도 좀 놀랐어요. 예, 아무튼 오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오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두 선생님한테 메일을 처음 쓸 때는 묵은 감정이고 또 분노에 대한 해결을 엿듣고 싶어서 메일을 썼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거였고 또 하나는 처제의 남자친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 둘을 보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용서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또 용서해야 될 것 같은 상황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면 갈등을 겪다가 이제 메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답메일을 드렸었죠? 네, 주셨습니다. 그 후의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그 후에 제 감정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제 감정이 분노가 아니라 미움이더라고요.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고 그러고 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감정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아버지 그리고 네. 처제의 남자친구 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사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미움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구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버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기억에는 멋지고 좋으셨던 아버지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어떤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고 굉장히 총명하셨고 그 대통령 표창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셨고 거기다가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되게 제 우상이 되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손을 뻗기 시작하고 욕심이 점점 커지는 듯 하더니 사업이 실패하고 나니까 자신을 놓아버리시더라고요. 그 사업 실패 이후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손을 뻗는 사업들이 지금 큰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서 하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은 계속해서 실패해 나가고 저희 가족은 계속 방치됐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3교대 하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고생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일하시는 거는 본인을 위한 것 같아요. 네. 두 아들이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아들 둘이라면 제 동생하고 저인 거죠. 제 동생은 이제 4학년이고 좀 강하게 자라서인지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많이 안정돼서 어머니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 둘은 잘 키우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건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저희를 어렵게 키우셨어요. 뭐 집에 전기가 끊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수도가 끊긴 적도 있었고 가스도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떤 태도를 보이셨나요? 굉장히 미안해하셨어요 저희한테.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그렇지, 미안하지,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굉장히 미안해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짜장님 마음은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보시려고. 저도 어머니한테 꼭 갚아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을.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큰 빚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짐처럼. 짐은 아니에요. 짐은 아니고. 네, 짐은 아니고. 그냥 감사. 네, 감사해요. 은혜를 꼭 갖고 싶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북받칠 정도로 강한 감정이 일게 만든 어머니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했던 직접적인 네.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상황을 만드신 건 아버지죠. 그럼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가 크고 은혜 갖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사실 이전에는 훨씬 더 심했고요.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크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우리 가족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게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태도를 보이셨나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를 하세요, 많이. 저희보다 훨씬 더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저희한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꺼려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사려 깊으신 분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이 더 많이 짜장님한테 와 닿으셨겠다. 네. 그럼 그냥 계속 아버지만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경과를 좀 더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게 네. 된 다음에. 네. 가정이 많이 어려워졌고요. 아버지는 알코올릭, 그러니까 알코올하고 담배에 많이 의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봤을 때 손도 많이 떨고 계셨고 안색도 많이 안 좋으셨고 눈도 황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이 돼가면서 어머니랑 점점 싸움이 잦아졌고 어머니가 먼저 이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계시게 됐거든요. 별거. 네, 별겁니다. 그 뒤에 한참 뒤에 아버지랑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제가 아버지를 별거 중인 곳으로 만나러 갔었어요. 갔더니 그 알코올릭이 많이 진행돼가지고 강경변, 그때는 잘 몰랐지만 강경변이 있어서 복수도 많이 차 있었고. 심각한 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복수도 많이 차 있었고 팔다리가 많이 부어 있었어요. 네. 그대로 두면은 돌아가시는. 네. 그런데 그 상황을 그냥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그 얼마 뒤에 친척한테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가보니까 이미 간이 한 90%는 경변이 진행돼서 굳어버렸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네네. 그 뒤에 아버지가 실제로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간성혼수도 와서 중환자실에도 가고 정신도 많이 잃고 그런 와중에 죽음 앞에 아버지가 놓이게 되니까 겸손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시고 그런데 그 병에 걸리셔서 그런 관계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했다는 증빙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도 포함해서? 어머니도 모르고 계셨어요. 아버지 혼자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그 한 10여 년 전에 막 한참 싸우실 때 이제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찍어서 법원으로 갔는데 그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그냥 이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애들을 생각해서 이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냥 그게 취소된 건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 일을 처리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합의 이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한 10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별거인 줄 알았는데 네. 이혼이 돼 있었다는 거죠. 네. 어머니가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걸 아시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을 그렇게 방치한 게 이 사람한테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마지막 남은 전까지 다 떨어졌겠네. 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가족들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희 가족이 그 사과를 받아줬어요. 그렇게 관계가 완화되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웬 기적이래?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복수만 빼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같이 지낼 수 없었던 예전으로. 다시 또 네. 겸손한 모습에서 다시 교만하고 오만하고 저희 가족들한테 함부로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 그렇게 어리석을까? 한번 그 죽은 무덤까지 갔으면 철이 들어야지. 에휴, 그래서 저희가 혼자 계시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강청했어요. 우리 가족하고는 못 사실 것 같다. 이들은 못 산다. 네, 그런데 그 오만한 태도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냥 무조건 독선적이셨고. 네. 독선적으로. 그래서 짐가방 들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한 6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힘들어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뻔뻔스러우시죠? 모르겠어요. 저도 짜자님 충격이 크겠다. 어릴 때 우상이었었는데. 네. 다 철저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좀 혼란스럽진 않았어요?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네. 저는 제 동생은 아마 그 기억이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총명하시고 현명하셨던. 근데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를. 모든 걸 다 알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했던 아버지. 근데 이미 지금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린 거고요. 네. 현재 아버지는 따로 살고 계십니다. 연락은 안 하시고요? 네, 연락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짜자님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뭐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과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제 안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함께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 두 개가 계속 갈등을 이쪽 마음에 대해서는 앞에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 용서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잖아요.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사실 방기현 선생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처음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썼어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혹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나가 되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짜자님한테서 느껴지는 게, 아주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풍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근데 뭐든지 너무 과하면 탈이 되잖아. 근데 사랑은 사실 과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약간 과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랑에 뭔가 조금 2% 부족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제가 이쯤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지역에 진짜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혼자 살아요. 따로 어떤 절에 살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이 있고 절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산속 동굴에서, 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나가면은 그 산에 있는 산짐승들이 같이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들하고도 그분의 그 자애로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는 거죠. 그야말로 사랑, 아주 자애로운, 자비로운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거의 임종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분이 홀로 이제 조용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용히 이렇게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평상시에 아끼던 사슴 한 마리가 우연히 그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분이 계신 걸 보고서 이 사슴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때 이제 막 숨이 이렇게 멎어가는, 임종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사슴이 다가오는 걸 보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 사슴을 두들겨 패서 내쫓는 거였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랑이 넘치시던 분이 네. 마지막 가는 순간에 네. 사랑하는 그 사슴을 두들겨 팼어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네요. 그게 그분이 그 사슴한테 마지막으로 보인 사랑이거든요. 자신의 죽음을 가리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슴 그럼 녹용이 있죠. 네. 이분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슴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네. 그랬다가 자기 녹용을 노리고 오는 사람한테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목숨을 잃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비칠까라든가 내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대상이 정말 안전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데서 나온 고육지책이 그걸 쫓아낸 거였죠. 사람을 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랑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걸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짜장님한테 이 얘기를 왜 해드렸을까요? 그 진짜 사랑, 방금 말씀하셨던 참사랑. 참사랑이 되기 위해선 아버지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생각도 해봐야죠. 그렇죠? 네. 그것이 동정이든 연민이든 어찌됐든 내 아버지다 하는 것을 일단 제껴놓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아버지를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짜장님 말대로라면 한때 잘 나갔고요. 네. 뭐 대통령 표창도 받을 정도로 뭐 그 정도이고 잘 나가고 이러다가 좀 판단 잘못해가지고 사업 몇 번 망하고 네.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뭔가 하면서 이제 막 무너지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동안 이렇게 멋지게 폼나게 살던 그런 데서 이렇게 감춰두고 눌러두던 욕구 같은 것들도 이제 다 해방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구 망가지는 그런 모습에다가 뭐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고 자기 혐오도 생기겠고요. 참 답답하기도 하겠고 탈출구가 없었겠죠. 네, 그러셨을 것 그런 같아요.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뭐 부인 이거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 후한무치 뻔뻔스러워지고 이렇게 해가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인성이 망가져 버리니까 앞날이 없잖아요, 그냥. 네. 근데 그러다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대로 죽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많죠. 정신이 잠깐 들었던 거지. 겸손해져가지고 이렇게 뉘우치고 이렇게 했는데 몸이 좋아졌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괜찮은 삶을 살았던 거, 의무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던 삶과 네. 그냥 막 살았던 것 중에서 네. 아버지는 이미 그 막 살았던 것의 재미, 그것에 중독되어 버린 거죠. 그게 재밌을까요? 어쩌면 남들의 기대를 받고 뭐 잘났다 뭐 이런 걸 갖고서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짐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의 삶이 편하지가 않아요. 유명해지고 누구나 다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사생활도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다 부러웠고 다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죠. 실제로 내 얼굴이 장동건이나 뭐 조인성이나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좋을 것 같죠. 거북한 거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에 일반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없죠. 그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자면 내가 아버지를 이해했던 방식. 근데 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이것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정작 이제 지금 짜자님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네. 아버지를 용서한다 만다 하는 것도 짜자님 입장인 거죠.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네.
아버지가 이해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상태로 이해받아가지고 뭐 뻔뻔스럽게 자식한테 패기치며 이렇게 살아가서 뭐 노후 생활을 한다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입장 바꿔서 짜자님이 아버지라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럴 때 참사랑이 눈뜰 수 있는데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 지금 아버지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큰아들의 맏아들의 용서와 이해가 필요할까요? 그건 아버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아버지가 그것에 목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짜자님한테는 중요하겠지만. 네. 그한테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지금은 가족이 아버지는 가족 놔버렸잖아요. 가족을 놔버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인간임을 포기한 거지. 아버지는 그런 부담이나 이런 거 털어버리고 그냥 혼자 사시는 거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저희 얼마 전에 그 형님들이 불러서 벌초를 하러 갔었는데 사촌 형님들이요? 네, 사촌 형님들이 불러서 벌초를 하러 갔었는데 아버지가 오신다고 벌초 하는데 오신다고 해서 저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 뒤에 이제 형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이제 가족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들어가서 같이 사셔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연락은 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역정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듣기 싫다.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한테는 지금 가족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들이죠, 뭐. 그 나들이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 맞아요. 놔드린다라는 표현이 적절해요? 그럼 뭐죠? 놔드린다, 놔드리지 않는다라기보다 열어놓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뭘 향해서 열어놓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를 지금 놔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아버지를 놔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로 사랑한다라고 네. 그런 마음이라면 네. 놔드리고 뭐 안 놔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열어두는 거죠.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이 가족으로 들어오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들어올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죠. 최소한 저는요. 그래서 그 선택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맡긴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요. 그렇죠. 네.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선택, 그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죠, 결정은. 그게 온당하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태도를 가졌을 때 제 동생과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역시 동생과 어머니의 몫이고요. 뭐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동생은 어떨지 모르겠네. 동생은 더군다나 아버지의 좋았던 모습을 잘 기억 못할 것 같으면은 뭐 동생은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동생이 착해서 왜 아버지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짜장님보다 더 착해요? 저보다 더 착한 것 같아요. 세상에 참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이래서 그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으로 어떤 사람은 근데 제가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자꾸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 동생은 자리를 그냥 피하고요. 어머니는 우리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만나지 말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뭐 놓아버리든지 아니면 이인재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열어두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어머니를 또 걱정시킬 일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애만 들이는 일에 집중하면 되잖아.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마음을 열어놓기로 했어. 아버지가 이런 조건을 갖추시고 우리한테 오시겠다고 하면 난 받아들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건 어머니의 결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짜자님의 결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결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너무 지나치는 오지랖이 있는 것 같아. 어머니한테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열어놓을 의향이 있는데 엄마는 어때? 네, 얘기할 거예요. 다른 가족들이 다 행동 통일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뭐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맡기세요 좀.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못 믿어? 아니에요.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안쓰러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처제 남자친구. 아버지 얘기는 끝났어요? 그 같이 연관해가지고 정리합시다.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처제의 남자친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2005년도에 군대에 입대를 하고 자대를 배치받아서 갔는데 그때 제 3개월 고참이 있었어요. 그 3개월 고참하고 참 많은 일이 있었고요. 같이 생활하면서 그 부대 안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찬양 봉사를 나오던 자매가 2명 있었는데 제 선임인 그 사람이 동생을 먼저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한 1년 정도 뒤에 저는 그 언니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군부대가 저희 집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군부대 근처에 있던 교회에서 봉사를 나오니까 다 한 동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4명이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제의 남자친구가 고참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처제의 남자친구는 법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시를 준비한다고 좀 지지부진했고요. 저는 그냥 제대하고 나서 비전이 생겨서 직장에 취직해서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근데 이제 처제의 남자친구와의 관계. 네. 문제는 한마디로 처제의 남자친구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너무 찌질해서. 짜자님 성이 안 차. 네. 그리고 찌질한 사례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찌질한 사례요. 그 둘이 계속해서 만나면서 사귀고 헤어지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헤어졌을 때 이제 그 교회 예배가 끝나고 청년부 모여서 다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도 있는데 제 처제를 완전히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뒷담화처럼? 네, 뒷담화. 제 처제가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막 그렇게 함부로 했어.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떨어진 놈 아니냐고? 짜자님이 있는 앞에서도? 네,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아이고. 네. 그건 뭐지 그거?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셨구만. 철없는 어린애도 아니고. 뭐야. 그런데 그게 이렇게 좀 제 눈에는 불쌍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한테 연민과 동정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연민과 네. 동정을 얻으려고 자기 여자친구를 파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았어요. 세상에나. 그랬어요. 처제도 알아요, 그걸? 얘기 못했어요. 그때 와이프 아내도 있었어요. 오, 같이 엄청나게 화가 났었어요. 세상에. 충격이었겠다 진짜. 네. 진짜 찌질하네. 찌질한 건지 못된 건지. 그거 말고도 저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만나고?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틀려서요.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타입이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움직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유부단해 보이고. 네, 우유부단해 보이고 일이 너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군부대에 있었을 때 일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일이 거의 다 됐는데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저희 고참은 군전병으로 저보다 대대군 정병, 저는 중대군 정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대군 정병이 그 행사를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20일이 다 됐는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땐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후임인데도 불구하고 된 게 없으니까 막 따졌었어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고 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따지니까 어떻게 뭐 일이 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주장을 굽히질 않았어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도 않고 뭐 이런.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걸로 봐가지고는 처제는 그런 사람을 왜 좋아한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언니하고도 많이 싸우겠다, 동생하고. 근데 그 둘은 엄청 잘 지내요. 언니하고 동생은? 네. 그 문제를 빼면, 남자친구 문제를 빼면. 네. 그래서 제 와이프도 그 남자친구 뭐 그건 너무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감정이 막 틀어진 일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제 와이프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뒷담화 한 날도 얘기 못했어요. 제 와이프도. 아이고, 뭐 착한 사람들 집단인가 봐요. 사람들이 마음들이 이렇게 다 약하고 그냥 선하고 그러신가? 아이고. 근데 네. 그게 애꿎은 언니나 형부가 네. 속 끓이고 그거 가지고 속이 타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처제가 결단할 일이지. 처제는 제대로 못 보니까 지금 그나마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있는 네. 언니나 형부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네. 보기 때문에 껴들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처제한테 그 사람이 왜 좋은지? 저는 안 물어보고 제 와이프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처제는 뭐라고 했대요? 안 좋대요.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건가? 조시하는데 왜 사귄대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둘이, 좋을 땐 또 엄청 좋고, 또, 막 헤어지고 사귀고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헤어지면, 남자가 계속 매달리거든요. 찾아와서 울고, 이러는데 막 쫓아오고. 그러면 또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30 넘었다 그랬죠? 네, 30 넘었습니다. 처제도. 처제는. 네. 처제도 그 사람도 31. 30. 그래,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라면 뭐 좀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30이 넘어가지고도 그러나? 네. 그게 나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제 30이 넘어서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드렸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처제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 처제 남자친구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네. 아마 섞으려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애가 타고 걱정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걸 정리하는 거하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거하고 같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일단 미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거든요. 미워하면은 나쁜 거예요? 제가 괴로우니까요. 그치, 미움을 가지면 괴롭죠. 미움을 가지면 괴로워요. 네. 근데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미워할 만한 대상을 미워하는 거는 그래도 괴로워? 그래도 괴롭던데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되게 믿거든요. 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미워하면서 난 괴롭진 않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미운데 왜 안 괴롭죠? 저도 미워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미워할 때와 아버지나 그 처제 남자친구나 처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다르죠? 같은 미움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미움인데 작용이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을 미워할 때도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똑같이 괴로워요? 아니요, 강도는 다르죠. 강도가 다르죠. 네. 저는 미워하면서 안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행위,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해왔던 일들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분명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그분에도 그건 뭐 명확히 이렇다 하고 결론이 나버리니까 네.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처제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금 갈등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할 수 없는 거. 네. 내 속에 네.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막 공존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것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괴로운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워서 괴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운데 미워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 하고 인정이 되고 수용이 돼버리면 네. 그건 그거예요 그냥. 그죠? 미움이에요. 네. 싫은 건 싫은 거고 네. 좋은 거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미운데 미움이 인정이 안 돼. 미워해도 되나 미워하면 안 될 텐데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래도 처제의 남자친구인데 그러니까 다 사랑하고 싶고 다 좋아하고 싶고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단 말이에요. 네. 이게 터무니없는 욕심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모두와 다 좋은 관계를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다 좋은 관계고 즐거운 관계고 그러고 싶다 하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곧 한 가족이 될 처제의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인데. 자, 그들 그 특정인 아버지 또 처제의 남자친구, 응?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서가 될 수 있는 응?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이해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좋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돼요. 아버지니까 조금이라도 미워서는 안 되고 뭐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모두에게 다 좋은 관계, 이것도 터무니없는 것인 것처럼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다 좋은 거, 조금이라도 나쁘거나 부정적인 거, 싫은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하는 거. 같은 사고 구조죠. 그게 뿌리라니까요. 미우면 미운 거지 뭐. 그거 허용할 수 있어야죠. 왜 그런 감정을, 어떤 거는 좋은 감정이니까 가져야 되고 어떤 건 가지는 안 되고, 그런 걸 뭘로 가리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내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요? 근데 왜 그런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용서하려고 들고 왜 그러냐 했을 때 아버지니까요 라는 다른 이유,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건 맹목적인 이유잖아요. 그게 참사랑일까? 난 참사랑은 네. 상대가 싫고 믿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감싸주는 것이 참사랑이 아니라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이거 싫어. 이런 것들을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네.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친구가 처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거든. 화가 많이 나더라. 이렇게 처제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처제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쩌면 좋아? 그래가지고 뭐 서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참 돈독하고 괜찮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일러 바치는 것이 되고, 처제는 오히려 반발해가지고, 오히려, 우리하고 관계에서 뭐 긴장이 생기고, 뭐 싫어하고, 막 이럴까봐 겁나서 못하고. 이거 너무 골치 아프고 불편하지 않아요? 아까 윤 선생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열어두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열어둔다는 게 좋아야 된다.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철폐해버리는 거죠. 이런 규제 철폐. 그럼 어때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마음에 들면 든다, 안 들면 안 든다,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 그게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거 막고 나가는 거 붙잡아서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제가 조금 혼동되는 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 이렇게 그냥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행위에 대한 제 감정인 거죠. 존재에 대한 건 아니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비잉하고 두잉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는 네.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분별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은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무한 사랑을 가지고 인정하고 하는 거, 수용하고 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건 사랑 못할 게 없고 용서 못할 게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죠. 존재에 대해서는. 근데 행위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네. 어떤 순간에 제지해야 되는 거고 어떤 순간에 오히려 도와야 되는 거고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되죠. 열어두라는 것은 존재를 열어두라는 거예요? 행위를 열어두라는 거예요? 존재를 열어둔 거죠.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네. 조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구분을 잘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순간에 사슴을 쫓아버렸던 그분의 사랑 그걸 행하는 거죠. 지금 사실 저한테는 아버지와 처제의 남자친구 존재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털어버리면 되는 아니요. 건가요?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내가 크리스찬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인 인간인 주제에 감히 주님의 영역인 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맞죠? 네. 그 심판이라는 것도 심판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 내 식으로. 행위에 대해서
또 가능할까요? 행위에 대해서 미워할 건 미워하고 배척할 건 배척하고 네. 그리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처제의 남자친구하고는 지금 그 사실은 사람은 다르지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짜자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둘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짜자님이 아직 이해 못하고 수용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둘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있죠. 둘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둘에 대한 짜자님이 일으키는 마음.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봐요. 무책임인가요?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방적이고 좀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독선적이고 뻔뻔스럽고 그런 것에 대한 미움. 그 미워할 만한 거 미워하는 거잖아요. 맞네. 그런 데 대해서 미움을 가지는 것에 왜 갈등을 해요? 그건 미운 걸 같은 미워하는 건데. 맥락이죠.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정리가 많이 됐어요.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정말 많이 됐어요. 조금 더 이제 생각해보고 실제로 만나면서 아버지는 안 만나겠지만 처제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드는 의문점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우리 상담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슬슬. 어떠세요, 지금? 좀 부담감이 덜해진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이 덜해졌을까요? 내가 미워할 만한 거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 잘못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지지를 받은 거죠? 네. 그 자기 자신에게도 허용해야 되는 게 있죠. 자기 감정 허용해야죠.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이런 마음은 내가 허용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 드는 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사실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예전에 스마트하고 멋지고 있던 그 모습으로 계속 기억되면 좋겠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해 실망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새겨둔 자기 자신이 내 아이에게 아버지고 싶은 그 모습까지 흐트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죠. 좋은 모습과 망가진 모습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할지를 더 분명하게 해주셨잖아요. 아버지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희생을 좀 거룩한 희생으로 만들어야죠.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아버지 일이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 네,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오늘 이제 어떤 조그마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네. 근데 그게 대만에 있는 무슨 보험 생명 저도 봤어요. 네. 인생 히어로 맞나요? 라이프 인슈런스 타이 라이프 인슈런스 이거 그 딸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 못하는 아버지인데 네, 그것도 봤어요. 네. 그래서 딸에게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딸은 그게 너무 싫었고. 네.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놀림 당하고 막 그래서 자살 시도하고. 네.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이라는 건 그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그만큼 완벽한 사랑이었다는 거. 아버지는 완전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매 순간 완전한 사랑을 하신다고. 네. 그래서 저 완벽하고 우리가 그리는 이렇게 온전한 모습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지라 네. 때로는 그 모습조차도 그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어찌 보면 최선이다, 최악이다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바람직하게 잘 살아가서 행복하게 살든 뭐 잘못해가지고 괴롭게 살든 한판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잘못하거나 실수했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걸 깨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난 이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돌아보면 참 그런 게 많은데 그만 보면 잘못한 것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훨씬 내 인생에서 뭔가 어떤 전기도 마련하고 내가 많이 크고 사람답게 돼가고 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개오사 그러죠. 선과 악이 다 나의 스승이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좀 정리가 되시고 부담이 많이 없어지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마음은?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하고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 해주셨다고. 그리고 뭐, 저희한테 뭐,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참나원 방송 들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엄청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적은데, 방송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힘도 많이 됐고 도움도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와서 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나 이렇게 챙겨 듣는 편이라. 이런 거 아끼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 네. 응? 직접 만나 뵀더니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다 짚어주시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끼시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서 좋네요. 엎드려 절받기? 옆구리 질러 절받기. 옆구리 질러 절받기. 맞아요. 사실 항상 전화번호 써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 사실 일부러 안 적었어요. 답장이 오면 좀 생각을 해보려고 저 자신한테 좀 기회를 주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답장이 오고 나서 이렇게 잠깐 제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소감 정리를 하시고 이 방문상담 마무리할게요. 네.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미워하면 괴로우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안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수용하고, 하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옳고 정리가 안 됐나 봐요. 행위에 대해서는 가릴 건 이제 분명히 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가릴 것과 가리지 않을 거에 대한 것도 어쩌면은
짜자님은 참 어려운 거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제 성경 구절에서 이제 표현이 굉장히 절묘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 7일째 되는 날 네. 참 보기 좋더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 세상을 참 보기 창조하고 네. 이 세상이 참 보기 좋더라라고 하고 이렇게 휴식을 가지시잖아요. 바로 그거 같아요. 참 보기 좋더라. 그게 자연이잖아요. 자연이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거, 자연스러운 거, 그게 가장 보기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별을 할 때 자연스러운 거, 그게 보기 좋은 거고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신에게 허용하라.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방송 내 남자 사연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재구성하는 시간을 좀 갖죠? 예.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짜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혔잖아요. 네.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들으면서 좀 많이 막연해지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야 되지? 그랬었는데 이 선생님은 괜찮으셨나요? 네, 저는 괜찮았어요. 어떠셨었어요? 일단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점이? 너무 착해서. 엄마가 고생한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음을 삼키셨었고, 참 마음이 진짜 너무 고와가지고, 그래서 어쩔고 싶기도 하던데, 왜 마음이 아프셨다고요? 하기는 제가 이렇게 내담자 쪽을 많이 봤지만 아까 얼핏 봤을 때 같이 우시던데, 지금도. 예전에 이제 우리 둘째를 이제 유치원에서 이렇게 이제 들여보내면서 신발 벗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거든요. 근데 둘째가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저는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그냥 이렇게 뻔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우리 둘째가 씩 하고 웃는 거예요. 너무 화난 얼굴로.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막 기뻐야 되는데 가슴이 막 이렇게 아릿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다짐을 제가 했었냐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네. 그게 거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됐나요? 근데 저 짜자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착한 마음 내고 좋은 마음 내는데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수용이 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EJ 콘서트 100회 기념 콘서트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작가님이 울컥하면서 했던 얘기, 좋은 세상에 살고 싶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100%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는 것도 때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제대로 봐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자기가 살고 싶은 세상에 살아가게끔 좀 안내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짠했어요. 정말 짜잔. 가슴이 짠했어요. 짜잔 하는 거하고 짠한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럼 뭐 다른 생각도 안 들었겠네요, 그냥. 아니에요. 이제 하면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잉으로 봐야 될 것인가, doing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하고 지나가면 막연하게 뭐 좋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여기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명확하게 딱 갈리나요? 존재와 행위. 만약에 네. 존재가 없다면 행위도 없겠죠. 그렇죠. 그 존재는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했을 때 그 행위가 모여서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했던 말은 존재는 존중하되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이거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데 글쎄요. 어떤 경우에는 너의 행위 자체가 너의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행위와 존재는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두 경우 다 적절하게 적용될 때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being하고 doing을 구별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때와 그리고 부정적으로 볼 때를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줄 때에는 굳이 being과 doing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네.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네, 네. 칭찬이나 좋은 네. 말들을 쏟아붓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는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그때는 do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가 상처 입지 않도록 네. 너의 행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네네. 네.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타겟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어떤 doing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관계에 있어서 거래로 만들어버리는 내가 그 행위를 그러니까 할 때에만 보상이 있어야만 하고 보상이 네, 없으면 안 하고 네, 네, 네. 처벌이 있을 때만 안 하고 처벌이 없으면 하고 네.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될 거죠. 경우가 있게 되는 거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존재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가치가 없어지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말이 이렇게 전달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렇게 being과 doing을 차이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비가 온다. 이건 엄격하게 말해서 아주 엉터리 표현이라는 거예요.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그래야 되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비가 따로 있어서 오는 건가요? 오는 걸 보고 비라 그러지? 이제 네?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내가 뭘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렇게 할 때 네. 이거는 being일까요? doing일까요? 내가 화를 한 번 냈다. 화를 2번 냈다. 화를 3번 냈다. 화를 1000번을 냈다.
그거하고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 그러니까 화를 한 번 낸 사람의 마음, 화를 1000번 낸 사람의 마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런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한번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한번 하거나 어떤 말을 한번 하거나 할 때 마음이 영향을 받죠, 분명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 그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한 번 했는데도 습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습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차이는 뭐가 만들죠? 마음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물드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행위와 상관없이 그 물들고 안 들고를 결정하는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통 구분해서 씁니다. 영어로 쓸 때 마인드 이렇게 쓸 때 네. 소문자 마인드는 이렇게 영향받고 행동에서 영향받고 하는 그런 마인드 있죠. 네.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마음에 대해서 마인드를 써요. 네. 근데 이것을 초월해 있는 어떤 허공으로서 글을 쓰러 그것의 토대가 되는 커다란 마음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걸 결정하면서도 이것에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 그런 본연의 그런 거. 그거는 대문자 쓰는 마인드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이 그 인생살이를 해가면서 이 소문자 마인드의 그 작은 마음에서 이 대문자 절대 마음 있죠. 그것을 체험하고 그쪽으로 지향하는 이걸 목표로 삼기도 하죠. 이거를 이제 인격 완성이라든가 뭐 자아 실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자아 초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참 묘한 게 그 마음이 작은 감정이나 행위나 이런 것에서 영향받고 습관이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고 하는 그걸 보고 있는 그걸 느끼고 있는 더 큰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인지하는 작용이 있는가 하면 그거 전체를 또 아우르고 있는 메타인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풀어가고 또 마음 공부를 해가고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흔들리는 끌려가는 조건적인 상대적인 이런 마음은 그냥 대상이고요. 그걸 해가는 주체는 메타인지, 큰 마인드. 그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짜자님한테 이렇게 드렸던 말씀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그런 작은 마음하고 정말 큰 그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마음하고 그걸 좀 구분해서 사실 좀 얘기한 게 있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유한하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과 그것을 주관하고 있으면서 더 큰 그런 메타인지 또는 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이제 상담을 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우리도 좀 매번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의문도 던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 짜자님에 대한 사연이 때로는 우리가 보면 왜 같지만 다른 얼굴 살다 보면 마치 다른 연술, 다른 문제 같은데 알고 보면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인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처제 남자친구의 그런 비슷한 모습들, 싫어할 만한 걸 싫어하는데 그 자기 스스로 그 마음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분류대로 하자면 그것을 싫어하고 또 뭐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작은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미워하는 건 미워했다. 그리고 그걸 허용하는 거 이건 큰 마음에서 하는 작용이죠. 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짜자님의 그 착한 마음이라고 이제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짜자님이 내는 그 마음이, 사회에서 전달되고 수용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걸 바랍니다. 네. 이제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관련 상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주저했으나 오늘은 용기를 내서 메일을 드립니다. 꿈에 자주 시부모님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흘간을 잠을 못 자고 남편을 볼 때마다 분노감이 생겨서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결혼한 지 만 5년이 되었고 현재는 해외에 있습니다. 심각한 사연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사건은 작년 추석 2달 전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2시간 동안 저에게 화를 내며 결혼할 때부터 제가 당신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였습니다. 인격적인 공격,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다는 얘기, 제 직업에 대해 공격하는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중간중간 제 의견을 말하려치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치셔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듯 계속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그저 옆에서 듣고만 있었지요. 그날 이후 40여일 동안 시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할 작정이었으니까요. 어찌어찌 봉합하여 추석이 됐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색하게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혼내면 죄송하다 말하고 넘어가자 결심하고 있었지만 밤 12시가 되도록 아무 일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그렇듯 술에 취해 계셔서 저는 방에 들어갔지요. 그때 너 쟤한테 쥐어 사냐? 라는 시아버지의 질문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제 호칭은 야, 너, 쟤입니다. 저는 거실로 불려나갔고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왜 중간에서 중재를 못하냐라고 말했고 남편은 중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까지 말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럼 이혼해 하고 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상한 듯 가만히 계셨고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아버지를 쳐다보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들고 있던 컵을 집어 던지더니 시아버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말리지 않고 화내는 남편만 말리고 있었다는 것과 시아버지는 계속 남편의 화를 돋우며 소리를 질렀고 다른 방에 있던 시아주버님은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가족의 드자비 싸움을 말리다가 누군가의 팔꿈치에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린 후 제 가방을 챙겼습니다. 제가 나갈 테니 그만하시라 했고 문을 나서자 시아버지가 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드는 공포감에 전력 질주를 했고 시아버지는 저를 따라오며 지금 가면 다시는 안 본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화 한번 하셨다는데 남편이 찾아뵙기를 거절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꿈엔 저를 쫓아 달려오는 시아버지와 고함소리, 저를 앉혀놓고 핏대를 세우며 얘기하시는 시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제가 이 상황의 꿈을 반복적으로 꾸기 때문에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이 기억들이 문득 떠오르든 꿈을 꾸든 그 내용이 남편과 연관되어 남편에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기억들이 시댁과의 일들, 결혼 전부터 저에게 했던 여러 행동과 말들을 다 떠오르게 합니다. 기억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정이입도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읽을 때와 그 말로 또 읽을 때가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눈으로 스캔하면서 읽을 때하고 말로 또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게 느낌이 참 다르고요. 아, 이게 무슨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사랑과 전쟁 드라마에서나 다룰 법한. 아, 그 얘기죠. 네. 막장 드라마 그것도. 아, 네. 아, 이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형의 집에 놀아?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런 시집을 가서 이 기간이 이렇게 됐다. 이런 상황이다. 이은재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남자인데. 여자 남자가 있나요? 이게? 아니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분이 지금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죠.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대리 자녀가 없는 건 다행일 수도 있죠. 어떤 결단을 내리기 쉬우니까. 저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파급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인간적으로 네.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다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남편한테는 어떻게 하고요? 남편? 남편한테 이런 상황에서 시댁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당신의 응원도 없고 그래서 내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그만 삽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저라면 이렇게 지원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함께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남편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여기 얘기를 보면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남편 아니면 못 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남편 아니면 못 살겠다는 아니지만 이 집안에서 나오면서 나를 수용하고 존중해 준다면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할 것 같아요. 뭐 시댁 식구들이 나를 수용하고 존중하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저기 네, 허망한 그거는, 바람이고요. 네, 그거는 애초에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그 부분을 빼고 내가 내린 이 결정을 존중한다면 그러기 남편한테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든가 위하는 것을 조금씩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서 가르쳐야죠. 그 물에서는 그걸 가르칠 수 없잖아요. 남편도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남편이 그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그거는 좀 우유부단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 하는 거 보고서 그냥 어머니의 정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자식들은 또 어머니한테 필요 이상의 연민 같은 걸 가지고 눈꺼풀에 뭐가 씌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특히 아들이 그런 집안들이 좀 많이 또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뭐 알코올릭이고 뭐 이런 집안 같으면 더더욱 그것이 강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결박이 돼 있어가지고 참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걸 다 감당해야 하는지. 지금 이분의 대응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네. 자신과 남편을 위해서라도 참만 수동적이세요. 그죠? 네, 그렇죠. 자신과 남편을 위해서라도 네. 악녀가 돼야 됩니다. 네? 시어머니한테 이런 시어머니한테 이쁜 며느리 참한 며느리 돼서 뭐해요? 이게 처음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끊고 갈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맞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경우죠. 네. 연주를 하다가 뭐 줄이 늘어지고 해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첼로를 연주하는 그 피터라는 이 노 교수가 실제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 더 이상 그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손이 점점 굳어오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 연주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게 무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 상황에서 연주를 멈추고 고백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연주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연주를 계속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첼리스트를 영입을 하겠다 해서 고백을 하고 자기는 물러나는 거죠. 지극히 사실은 자연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네, 네. 이제 그런 내용. 자, 그걸 이 사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나 시어머니를 위해서나 악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끊어야 될 고리가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악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야 되는. 이분의 고민이 어떤 것이 과연 도리냐. 네. 제가 아마 단메일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도리라고 네. 하는 것은 네. 어떤 예의 범절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매이는 것이 그것이 도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가 지키는 거. 자기 행복 추구권 있죠. 네. 그것에 의해서 책임을 다하고 열의를 다하고 애써 보는 거. 그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도리다라고 이제 딱 찍어놓은 게 그리고 유교 사상인 거죠.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건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양반들이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만든 실제로 유학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경강부회식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놓고 막 엉터리로 적용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교육이란 부분이 우리가 배운 도덕이 재미없잖아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도덕교육이라는 거는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도덕인데 못 박듯이 판에 박듯이 이렇게 가르쳐 놓은 어른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네.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상명하복. 예. 그거 참 고약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부분들 그걸 바꿔야죠. 네, 요즘은 문화에 어떤 길들여져 세상인데.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 주신 이 분도 네. 이게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보면 마음에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이 있는 분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며느리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건강한 사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 시댁 식구들을 보면 누구 하나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남편도 그 감당 못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남편은 또 저 인정받고 싶구만 그런 욕구 때문에 또 막 생활비도 계속 보내고 뭐 이렇게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데 그걸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까지 그 부담을 주냔 말이에요. 못나게. 그런 못난 남자 데리고 살 것 같으면 잘 가르쳐서 살든지 아니면 애저녁에 그냥 다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사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사실 것 같으면 남편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서 일정 정도 시댁 갖고 딱 끊고 사시고요. 그러면서 좀 남편이 좀 멋지게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좀 먼저 이분이 좀 교육을 좀 받으셔야지. 그 어떤 삶을 선택을 하든 후회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행복을 잘 가꾸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도리입니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거가 우리가 이제 뭐 끊어낸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잘 듣기보다 선택적 경청을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전후 맥락이나 사정이 있어서 끊는 건데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끊어낸다 이것만 듣게 되면 참 위험할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한테 그렇게 선택적으로 들리고 그러는 것은 이제 그 각자들의 몫인 거고요.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도 못하죠, 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여러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한다고 뭔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럴 때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딱 핵심이 되는 것을 할 얘기를 하는 거. 우리부터 좀 그렇게 해야죠, 그죠? 지금 이분한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적인 도리나 이런 것들은 남한테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 자신한테 정말 성실하고 자기 자신한테 충실해야 돼요. 그죠?
다른 거 생각보다도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남편도 함께 가면 덜 외로우실 거고요. 님, 이 사연에 대한 얘기 충분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중에 우선으로 두어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님 자신이고 님 자신이 지향하는 행복 추구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얽매고 옥조이는 그런 도리, 이런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변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에 맞는 도리와 윤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기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메일 상담 사연까지 마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상담 어땠는지 얘기 정리 한번 해보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되는 부분들을 네. 거기에서 이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너무 단정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 정도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끌려가게 되니까 이런 비상 조치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같지만 다른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방문 상담 내용도 그렇고 이메일 상담 내용도 그렇고 마치 진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삶이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우리네 삶의 얘기는 정말 과연 이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던져주는 그런 내용들의 사연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라는 명절도 보내고 점점 날씨도 이제 서늘해져요. 그리고 달력을 펼쳐보니까 벌써 4, 4분기에 접어들었더라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 4분기. 2014년에 아직 1분기에 목표로 세웠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4, 4분기에 과연 그걸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담 방송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저희에게 못다한 말씀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 메일과 사연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10회가 되었네요. 시즌2에. 네, 시즌2 10회 여기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 또 기약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I've been watching but the stars refuse to shine. I've
give you some direction, and I'm open to your suggestions.